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먼저 한일 약식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이번 회담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변호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의미와 성과라 그러면 만났다는 것 자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년 10개월 만에 만났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무슨 성과가 있었던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 이거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언급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쉬움이 많죠. 왜냐하면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사전에 뭐 기자들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일본 측에서는 우리가 막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났다. 오히려 우리가 빚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갖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사진은 저 한 장밖에 안 나왔잖아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정상이 만나는데 국기라도 있고 배석자라도 있고 그런 사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뭐 회담이 이루어지는지조차도 이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 만나는 것 자체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뭐 일본 기자들은 어쨌든 들어가면서 알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도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찍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결국은 격식이거든요. 격식이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건 다 생략된 것 같아서 별로 뭐 성과로 내세울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실효적인 성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형식 말씀도 하셨는데 이 형식 관련해서도 약간 논란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한일 정상회담 한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니까 일본 정부가 즉각 부인하고 우리 대통령실이 다시 또 이 설명을 하고 확정된 건 아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어찌됐건 뭐 일본 쪽에서는 간담이란 식으로 이 지금 약식 회담조차도 아닌 그냥 단순히 의견 청취한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이제 실무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좀 기싸움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겠다 뭐 그런 이제 의도가 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행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회담 결과 또는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일본이 그렇게 순순히 양보할성 싶지는 않다. 그걸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순방에서 당초 예고가 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짧은 환담을 가졌는데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국내 현안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목소리들이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온 것처럼 뭐 48초 동안이라면 환담이라 할 수 없죠.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짧게 인사하는 정도였거든요. 그 후에 뭐 리셉션에서도 만났다고는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행사도 보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여러 이제 정상들이 참여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느냐가 되게 궁금한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알았다고 했다. 우리가 언급했고 미국 측에서 알았다고 했다 얘기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그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의식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상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발표 내용이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 본다 그러면 사실 사전에 정상회담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가장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해결책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사실 뭐 당장 해결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협상팀을 만든다든지 앞으로 뭐 어떤 일정을 잡는다든지 그 정도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던 거 보면 굉장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자체가 열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해결 안 된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 뭐 뚜렷한 성과는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행사장을 떠나면서 한 발언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이번 논란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사실은 대통령 발언 부적절했던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회담장을 나왔기 때문에 회담장 바뀌니까 그냥 편하게
참모진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했듯이 그 주변에 굉장히 기자들도 많았고 또 외국의 외교관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어 좀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 중에서, 외교관들 중에서. 자,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위의 발언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선 피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나중에 뭐 호텔로 뭐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 뭐 그야말로 우리 참모진들끼리 있는 자리에서야 뭐 미국 대통령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좀 노출이 된 상황.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더 문제는 그 대통령실의 해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놨어야 하는데 이게 좀 국민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명할 테니 각자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이 나온 격이나 다름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진들도 꽤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해명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이 낳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참사 대신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나쁘끄러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외교라인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지 않고 현장에 없어서 이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로서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예, 대통령실에선 처음엔 사적 발언을 외교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다시금 해명을 하면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면서 이것이 또 논란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키우고 있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뭐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이제 뭐 금방 끝나진 않겠지만 논란이 사그러들 텐데 이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보고 주변에 이제 소음 제거한 영상도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0.5배에서 0.10배소로 들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 그래도 만약에 야당을 가리키는 거라면 당연히 야당을 가리켰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야당을 보고 이 뭐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게 보면 어찌 보면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논란이 되는 게 그 앞에 저도 그 바이든 대통령 연설 들어봤는데요.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이외에 협력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뭐 몇십억 달러를 기부하고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본인들도 이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실 지금 해명처럼 야당을 지칭했다 해도 그냥 야당 보고 저런 얘기 했는데 그냥 끝. 그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사과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무시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지금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발언을 그냥 미국에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좀 험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뭐 대표적으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움도 하고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제한다면 사실은 미국 문화에서는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오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끝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결과적으로는 국내로 좀 끌고 와 버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미국 의회 구체적으로 공화당을 겨냥해서 이땡땡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에 느닷없이 엉뚱한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느냐는 거죠. 날리면이 뭡니까? 이게 국민들 뭐 청취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황당하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뭐 우리 국회였다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국어 실력 좋은 사람이 한 사람만 대통령실에 있었어도 이런 표현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바이든 이를 바이든에 한 글자만 바꾸면 돼요. 바이든에게 내가 쪽팔려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한 단어를 못 찾아서 18시간 동안 헤매다가 찾은 표현이 고작 이거냐. 정말 어이가 없다.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국민들이 많은 그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혼잣말을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외교적으로 연결시킨 것이고 이것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며 한미 혈맹마저 이간하려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비판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를 보도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모른 척 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언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뭐 SNS에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뭐 돌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를 본인들이 예를 들어 잘못했으면 누누이 말하지만 송구하다, 죄송하다로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그래도 그 말 한 걸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죄송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상황이 돼도 사과할 줄 모른다. 지금 아까 말씀처럼 바이든에게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만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야당을 지칭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야당이 이 뭐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듣고는 진짜 친구 사이나 아니면 친한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사이에 길거리에 가던 사람도 그 얘기 들으면 당장 뭐라고 화를 낼 텐데 지금 야당 의원 전체를 어찌 보면 그런 사람 만들어 놓은 셈인데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사과하고 죄송하다라고 딱 세 마디 네 마디만 하면 됩니다. 왜 그걸 그렇게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이번 이 파문이 일시적인 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대라던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미지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해외 순방 앞두고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심지어 보수 지지층에서조차 요즘에 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신다. 김건희 여사가 함께 간다. 이러면 솔직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재현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외교상의 의전상의 실수보다 훨씬 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이러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주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심성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하러 나가셨는데 우리 국격 높이기 위해서 나가신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뭐 사석이든 공석이든 간에 이런 표현을 마구 이렇게 편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낯뜨거워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아마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지지율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한 내용하고 또 이 맞물려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위가 막말을 이유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보면 이제 성상납 의혹 그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막말 의혹까지 더해서 사실은 추가 징계를 하고자 했던 건데 성상납 의혹도 아시다시피 뭐 이게 불기소로 끝났죠. 그런데다가 이 대통령이 더한 막말을 지금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명분이 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은 할 거다라고 보는데 강행했을 경우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국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여야가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는데 나흘간의 이 대정부 질문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일 큰 이슈는 이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한덕수 총리가 이제 한마디 남겼죠. 신문 총리라는. 근데 신문 보고 알았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다 틀어지는 셈이 됐는데 사실은 뭐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부 시스템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예를 들어 수석도 몰랐다 그러고 총리도 몰랐다 그러고 지금 뭐 그럼 누가 한 건지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예산은 반영돼 있고 대통령한테 뭐 보고는 안 했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뭐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부, 여당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느냐.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도 이거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 이 영빈관 예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뭐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많은 예산을 하더라도 그냥 이거 누가 실무자 그냥 만들어 버린 거다. 대통령도 잘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여당도 협의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야당이 만약에 얘기했을 때 여당이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봐서 아마 이번 뭐 영빈관 예산 자체는 철회됐습니다만 이번 아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에서 여당한테는 아마 뼈아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아직은 초반전이어서 그렇게까지 뭐 뜨거운 것 같진 않고 야당도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공격을 집중하지 않은 것 같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회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무래도 이 번외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는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정부 질문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곧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유기홍 교육위원장 그리고 이태규 여당 간사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뇨. 이게 폭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왜 민주당에서 반민주적인 행위를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 등을 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소속 유기용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여야 간 충돌이 계속해서 교육위에서도 불가피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여야 간의 증인 채택 같은 건 합의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또 다수결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대학 총장 부르는 게 그동안 이렇게 이슈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학 총장이 지위가 낮다는 게 아니라 대학 업무와 관련된 걸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숙명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 아직 판단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 되는 거거든요. 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뭐 논문 그 표절 여부 심사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리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좀 납득이 안 가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부른다든지 그거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각 대학이라는 건 어찌 보면 제3의 기관이거든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또 이제 그거는 문제될 수 있죠. 수사 중이다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이 증인은 뭐 채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직접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채택된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네, 일부러 제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은 이 김건희 이슈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저 정기국회 초반에 잭팟을 터뜨려서 어떻게 보면 김새는 그런 이슈로 만들어버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거의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지금 거쳐서 최종 단계에 가서 아마 그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나름 전략적인 판단 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회고록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면서 이 한동훈 같은 인물이 전형적인 기득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아마 정부를 구성하시는 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스펙의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분들이 거의 지금 정부의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면은 서민이라든지 이걸 사정을 알겠느냐. 왜냐하면 한동훈도 아마 이제 쭉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좋은 장인 만나서 쭉 어쨌든 젊었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운동권, 기득권이라고 그러는데 운동권 하던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 뭐 국회의원 된 분 몇 분 말고는 대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 뭐 99% 이상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취업을 못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자영업을 전전하기 이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기득권 카르텔이 됐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진짜 눈에 보이는 몇 명. 아니면은 지금도 민주당 내도 물론 뭐 386 정치 그만해야 된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수를 직접 봤을 때는 극히 소수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어쨌든 구성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쨌든 부자, 아니면 좀 엘리트, 아니면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비판을 보입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양쪽 모두 지금 카르텔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화 된 상태고 문재인 정부 내내 뭐 이 진보 특히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기득권화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이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집권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 보수 쪽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카르텔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인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의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운동권 그 출신들의 응집력만큼 과연 그 응집력이 강한가? 제가 보건대는 별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혹시 검찰 카르텔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뭐 검찰 출신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장관까지 포함해서 검찰 카르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좀 일체감도 강하고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좀 맞는데 보수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뭐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